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이곳 유튜브에서 자주 듣기만 하다 이렇게 직접 사연을 쓰게 된 할머니입니다. 요즘 인생은 60부터라며 젊다고는 하지만 손주가 있으니 그저 할머니로 자신을 칭하고 싶네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내 집에서 가장 아끼는 공간이 있을까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1년 정도 잠시 비우기는 했지만요. 우리 부부가 처음 마련한 집에서 전 무려 30년 동안 살고 있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의 추억이 서린 곳이라 아마 죽을 때까지 여기에 머물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집에는 크고 멋진 TV가 자리한 거실 벽면이 우리 집은 좀 다르답니다. 벽면 가득 채운 큰 그림이 있는데 이는 바로 생전에 남편이 그린 작품이죠. 그림을 그릴 때 보았던 남편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여보, 그 그림에 우리 가족의 모습을 담는 건가요? 지금 내가 느끼는 행복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 그림에 담을 거야. 많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우리 가족에 대한 마음은 이 그림 속에서 영원할 테니까. 그의 말은 옳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림을 보면 그때처럼 뭉클하고 행복한 감정이 드니까요. 이런 예술가 남편을 어떻게 만나느냐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전 독립하고자 했습니다. 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3년 뒤 새아버지가 그 자리를 채웠던 친정집은 가시덤불과도 같은 곳이지 저에겐 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출에 가까운 독립을 선언하고 집을 떠나 이모님이 사시는 인천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모가 내어주신 옥탑방 한 칸을 집으로 삼고 돈 벌러 공장에 나가보았어요. 공장에 다니는 갓 어린 여자애가 하루 10시간 근무 뒤에 하루의 고단함을 풀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저씨들처럼 술을 마신다거나 함께 얘기 나눌 친구나 가족도 없었으니까요. 대신 전 극장에 가서 영화 보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극장을 다니다 보니 의외로 친해진 사람이 있었어요. 극장 간판 그림을 그리는 아저씨인데 학생처럼 앳된 아가씨가 뺀질나게 극장에 다니는 모습에 호기심이 생겼던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참 잘생긴 아저씨 얼굴이 좋았던 저도 같이 얘기하고 어울리다 보니 어느덧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되었죠. 남편과 결혼하고 부평에 신혼집을 월세로 시작해서 살았어요. 당시는 호황기 시절로 극장은 많은데 간판 그리는 화가는 두세 명뿐이라 무척 바쁘게 남편은 일했어요. 저도 공장을 그만두고 아들 하나를 낳으며 집에서 살림을 했죠. 원래 남편은 자기 작품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극장 간판쟁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네요. 극장에 내걸리는 그림 말고 진짜 내 그림들을 모아 죽기 전에 전시회라도 열고 싶다. 아직은 좀처럼 엄두가 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 하지만 내 남편은 안타깝게도 화가로서의 꿈을 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누런 얼굴색에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던 사람이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간에 암이 자라고 있다고, 이제 손을 쓸 수 없다고. 투병 생활 끝에 남편은 40이라는 젊은 나이에 우리 가족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와 초등학생이던 아들만 남았을 뿐이죠. 당장 생계가 급했던 저는 친한 동네 언니의 소개로 전화교환원, 콜센터 일로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앉아서 더울 때는 시원하고 추울 때는 따뜻한 데서 일하는 사무직이라고 좋아했는데 정신적으로 아주 고된 일이었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이 욕설을 듣고 때로는 성희롱까지 당해야 했기에 아들을 키워낸다는 집념으로 버텼습니다. 일이 힘든 건 괜찮았는데 내 아들의 느닷없는 고집으로 마음이 더욱 고달팠어요. 남편처럼 미술에 소질이 보이던 아이는 갑자기 공부하겠다며 그림을 접겠다는 거예요. 전 아버지처럼 살 순 없어요. 지금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도 다 가난 때문인데 제가 성공하는 것만이 우리 집 가난을 끊어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넌 아버지처럼 화가가 되고 싶다고 누구보다 그림을 사랑하는 아이였잖니. 돈 때문이라면 걱정 마라. 엄마가 어떻게든 너 하나 공부 못 시키겠니? 그래서 싫어요. 나 때문에 고생하고 사는 엄마 보는 제 마음 모르시죠? 엄마만 보면 한없이 미안하고 내 자신이 짐처럼 여겨진다고요. 말리지 마세요. 저는 미술 버릴 겁니다.
내 자랑 같아서 지금 해와 말씀이지만요. 우리 남편 피를 물려받아서 아들은 키도 훤칠하고 신성일 뺨치게 잘생긴 사내예요. 그런데다가 머리 똑똑하고 인내심 강한 친구라 그런지 중2부터 미술을 포기하고 뒤늦게 학교 공부를 하더니 결국 반에서 1등을 하는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 먹은 것은 해내고야 마는 집념을 가진 아이였죠.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녀석이 내 배에서 태어났을꼬. 혼자 아들 키우며 사는 인생이 쉽지 않았어도 아들 잘 커가는 걸 보는 낙으로 힘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 사정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넉넉하게 애한테 해주지 못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다 큰 지금도 아들이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인데요. 애가 기침만 해대도 그것이 다 제대로 못 먹인 내 탓인 것만 같아서 미안하기만 해요. 역경을 극복한 내 아들은 대학을 나와 자격증 시험을 보더니 공인회계사게 되어 드디어 출세의 반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고생해서 번 첫 월급을 이 엄마한테 다 주면 어쩌니. 성공한 아들로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평생 공부만 하고 살아가는걸요. 엄마 고생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아들이 주는 생활비 받으면서 편하게 사세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식이 잘 커준 것만으로도 부모가 받을 효도는 다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뭐 아쉽다고 자식에게 돈이나 타 쓰는 사람이 되려 하겠나요? 내가 자가로 사는 집 한 채 있겠다. 나 먹고 살 만큼 버는 직업 있겠다. 이 엄마를 그런 비굴한 인생 살게 하지 마라. 나 아직 젊다. 너 좋은 직장까지 구했으니 이제 결혼해서 손주나 안겨주면 엄마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들은 제 말에 배시시 웃으면서 이래 대답했어요. 저 사실 만나고 있는 아가씨 있어요. 조만간 인사드리러 올게요. 제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사느라 연애나 제대로 해봤을까 싶은 새님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도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았던 모양이에요. 제 주변에는 자식들 비혼으로 골머리 썩는다는데 전 환갑도 되기 전에 며느리를 보게 생겼습니다. 아들 말대로 얼마 뒤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나 얼굴도 보고 이런저런 궁금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몸 건강해 보이고 대학 나와 건실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좋은 아가씨였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 찜찜한 것이 대화를 나눠보니 뭐랄까요. 친정집에서 과보로 자란 여식처럼 보였습니다. 제 나이 30이 되도록 독립해 본 적이 없이 집에서만 살았고요. 선우 씨 만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연애 해본 적도 없습니다. 나 옛날 사람이긴 해도 결혼 전에 연애 좀 했다고 타박할 일 아니니 애써 감추지 않아도 돼요. 여자친구 말이 맞아요. 나랑 연애할 때도 9시만 되면 언제 들어오냐는 장모님 독촉 때문에 일찍 집에 보내야 했으니까요. 완전 마마골이라니까요. 이렇게 아들은 장난 섞인 볼멘 소리를 했는데 비단 이 일뿐만이 아니라 며느리 대학부터 직장까지 모든 일을 친정엄마가 정한 대로 따랐다더군요. 친정아버지가 교회 목사로 신앙심이 깊고 엄격한 집안에서 얌전히 자란 아가씨겠거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과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를 나가보니 제 생각보다 더 심각한 집안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고개만 빳빳하게 들고 있던 안사돈은 첫인상부터 꽝이었습니다.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잔뜩 굳은 표정으로 우리와 바깥사돈이 나누는 이야기에 대꾸도 안 하고 흥하고 이렇게 콧방귀만 끼고요.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처음 입을 열고 한다는 말이 이랬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바치고 키워낸 보물 같은 딸입니다. 이 아이가요. 전 그 옛날 시절 이화여대 졸업하고 일본 동경 유학까지 갔던 촉만 받는 인재였어요. 그런데 이 남편을 만나서 뜻을 펼치지 못하고 결혼해서 눌러앉아 버렸지만요. 내 못다한 꿈 딸이 이뤄주길 바랬는데. 어찌됐든 내 딸은 여느 집 자식들과 다르니 이 점 똑똑히 알아두세요. 신령하기로 소문난 무속인에게 최고의 기를 받아서 사주부터가 특별한 애예요. 내 계획하에 잘 가다가 어찌 코가 잘못 깨어서 이리 시집 보내게 되었네요. 지금 안싸돈 말은 내 아들이 잘못된 코란 얘기예요? 뭐 그저 말이 그렇단 얘기지 딱히 김서방 욕을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여자랑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첫 단추부터 어긋나 버렸으니 그 뒤부터 무례한 안싸돈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몸서리치게 싫었어요. 그 옆에 내도 나랑 같았는지 결혼 이후로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은근히 나를 따돌리고 우리 애들을 자기네하고만 지내려고 온갖 술수를 쓰더라고요. 나도 말을 함부로 내뱉는 안싸돈과 함께하는 자리는 불편해서 멀리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아들은 부쩍 안싸돈과 며느리와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한 번은 아들이 혼수 가전을 보고 와서 짜증이 난다며 저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간 장모님께서 우리 쓸 가전이니 너희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대형 TV랑 냉장고 등 정해서 알려드리니 갑자기 기분이 상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실망했다면서 돌연 집에 가시겠다고 하더군요. 같이 식사라도 하자며 잡았지만 영 불편한 기색이셔서 하는 수 없이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일로 와이프와 싸웠고요. 그 뒤로도 장모님 모시고 몇 번 같이 다녀봤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부부가 계속 싸우게 되더라고요. 장모님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와이프를 쥐잡듯이 몰아세우셔서 참 곤란해요. 늘 절 존중하고 키운 엄마와 장모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와이프가 아무리 항변해도 결국은 죄송하다고 머리 숙여야 끝이 나더군요. 아들 말을 들으니 마음 같아서는 이 결혼을 무르고 싶었지만 저도 아들도 그럴 용기까지 내지는 못했네요. 우여곡절 끝에 아들 결혼식 잘 마치고 하와이로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별일 없이 잘 사는가 보다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집에 찾아온 아들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갓 결혼한 새신랑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둡니? 뭐 새아기랑 싸웠어? 표정을 살피며 슬쩍 물어보니 아들이 한다는 얘기가 결혼하자마자 장모님한테 정 떨어져서 정말 너희 장모 성격이 보통 센 거 아니라는 거 나도 알지만 얘야 그래도 너희 아내가 들으면 어쩌려고 장모한테 그렇게까지 말해야 쓰겠니?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신혼여행 떠나기 전에 장모님이 우리 집 가구 하나 골랐다면서 와이프한테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요. 와이프가 가구 디자인이 우리 스타일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답장했어요. 그 말에 또 마음 상한 장모님 때문에 신혼여행 떠나는 날 아침까지 기분 풀어드리느라 진땀을 뺐다니까요. 왜 그런다니? 아무리 기분이 언짢아도 그렇지 애들 신혼여행으로 외국 떠나는 날까지 꼭 그렇게 하셔야 했다니? 도대체 어른답지가 못하구나 너희 장모라는 사람. 기분 좋게 신혼여행 떠나야 할 아들이 거기 가서 진땀 뺐을 생각을 하니 안 싸더니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신혼여행 다녀와서는 집들이 빨리 해야 한다고 처가 식구를 집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잠까지 자고 갔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신혼집에서 1박을 하다니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사위고 남편인데 군말 없이 최선을 다해서 잘 모셨죠. 그래 잘했다. 그런데 또 네 장모가 뭐라고 했니? 우리 부부끼리 요리도 같이 해서 식사 한상 제대로 차렸어요. 다른 식구들은 다 맛있게 잘 먹는데 장모님 혼자 음식 타박해서 고생한 보람도 없었죠. 식사 내내 맛이 없다느니 이런 대접 받느니 집으로 가겠다느니 난리치는 바람에 와이프는 울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고요. 눈치 보인 형님네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래요. 장모님 이러는 일 한두 번도 아니라고 원래 그런 분이라고 여기고 그냥 이해하래요. 참나. 아들 이야기에 제 속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나 몰상식한 장모 때문에 앞으로 아들 맘고생이 얼마나 심해질까 싶었으니까요. 옛말이나 시집살이지 요즘은 이런 처가살이가 다 있지 뭡니까. 아들을 잘 다독여 보내고 나서 저는 날마다 100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별일 없이 아들 부부가 잘 지내기를 그저 기도드리는 것밖에요. 그렇게 마음 졸이고 살다가 한 번은 아들이 우리 집에 늦은 저녁에 갑자기 찾아와서 배고프다는 겁니다. 저녁밥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은 특히나 공복을 못 참아서 때가 되면 꼭 밥을 먹어야 하는 아이예요. 그러니 남자애라도 저 스스로 간단한 찌개며 요리도 할 줄 안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밥도 못 먹고 있다는 건 이건 필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이죠. 누룽지 물을 끓여 아들에게 주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밤 늦은 시각이 되도록 저녁 식사도 안 하고서 집에 무슨 일 있는 거니? 우걱우걱 콩나물을 씹던 아들은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기념행사로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식당에 다녀왔어요. 가는 길에 아내가 용돈을 장모님한테 먼저 드렸던 모양이에요. 장모님은 결혼 초부터 이상한 주장을 해왔는데 우리가 드리는 용돈은 장인어른과 같이 주지 말고 두 분 각각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아내가 깜빡하고 봉투 하나로 드렸는데요. 그걸 보신 장모님이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 엄마 말을 개똥으로 알아듣니? 아빠 엄마 따로 용돈 주라고 했어 안 했어? 내 품에서 자라온 딸이 그런 실수를 할 리는 없고 김서방 자네가 그러자고 한 건가?
별 대수롭지도 않은 일이라며 장인어른이 그만하라고 말리는데도 식당 사람들이 다 쳐다볼 만큼 우리한테 불효한다고 몰아세우더라고요. 너무 창피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저런, 아니 안사도는 자식들 훈계를 조용조용 이르면 될 것을 사람 많은 데서 뭐 그렇게 성내고 그런다니? 제 말이요. 더 기가 막힌 일은 뭔 줄 아세요? 화가 나서 차에 돌아와서 앉아있는데 뒤따라온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저렇게 화나셨으면 바로 사과드리고 사근사근 대하면 금방 풀리실 텐데 저까지 나가버려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고 제 탓을 했어요. 자기 엄마 잘못인데도 제 잘못이라는 아내도 장모님만큼 어이없는 사람이더군요. 화가 난 저는 차에 시동 걸고 바로 나와서 엄마 집으로 온 거예요. 좀처럼 감정에 동의가 없는데 아들이 이렇게 머리끝까지 화가 난 모습을 전 처음 보았어요. 그동안 애가 오죽 쌓인 게 많아 그럴까 싶어 제가 참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쉬라고 방을 내어준 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일 이야기 아들에게서 들었는데 그래 너희 어머니 화는 좀 풀리셨니? 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며느리 얘기가 이랬습니다. 아들은 명절이나 어버이날 용돈은 우리 집이나 처가에 똑같이 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사도는 양가에 똑같이 용돈을 드리는 우리에게 불만이 생긴 겁니다. 그 집이야 홀어머니니 한 분만 드리면 되지만 우리 집은 남편과 나 2명이니 각각 챙겨드려야지. 한 봉투에 저쪽 집과 똑같은 금액을 넣는다면 나보고 너희 시어머니 반만 받으란 말이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돈을 밝혔다고 하네요. 돈이 없는 집도 아니고 목사 사모님이 한다는 말이 참 저속하고 우습죠. 자기 기분대로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는 장모 때문에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아들은 며느리와 꽤 오래 다투 모양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이 이겼는지 며느리에게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아들이 얘기한 각서의 내용은 대강 이러했어요. 첫째로 장모는 미리 약속한 날 외에는 신혼집에 오지 말고 사위에게 버럭하지 말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두 번째로는 장모는 안사돈, 즉 저에 대한 불손한 호칭, 예를 들면 불쌍한 노인네, 가난한 예편네 등으로 부르거나 함부로 하는 행동을 하게 될 시 바로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다. 또한 이혼 시 아이의 양육권과 재산 분할권은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한다. 여기 두 번째 내용을 보고서 안사돈이 저를 그렇게 막 부르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들은 평소에 며느리랑 안사돈이 얘기할 때 저에 대해 하는 소리를 듣고 속으로 이를 갈았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각서에 포함시키게 된 거죠. 이렇게 각서를 쓰고 난 뒤에 며느리는 아들에게 조심하고 달라지는 듯 보였어요. 각서에 쓴 약속대로 허구한 날 애들 집에 드나들던 안사돈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요. 참 다행이죠. 이제야 만물이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내 아들이 그래도 남편이고 가장으로서 이 집안 기강을 바로 잘 세웠다. 그렇게 처가의 개입 없이 애들끼리 잘 살다 보니 만사가 형통하여 기쁜 소식도 들려왔죠. 며느리가 아기를 임신했다는 겁니다. 이듬해 겨울에 전 아주 예쁘고 건강한 손자를 안아볼 수 있었죠. 엄마, 손주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이 귀여운 놈을 안고 있자니 정주영도 부럽지 않을 만큼 좋구나. 새아가야, 아이 낳느라 고생 많았다. 여기 축하금 넣었으니 이걸로 너 좋아하는 거 많이 사 먹어.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이르긴 하지만 어머니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사정상 출산휴가 3개월 뒤에는 회사에 복직해야 하는데요. 어린이집에 이 젖먹이를 맡길 수도 없고 봐줄 사람이 어머니 말고는 없네요. 그랬구나. 내가 그 생각까진 못했어. 워낙 너희 친정과 가깝게 지내서 안사돈이 당연히 손주 봐주겠거니 했지. 그러게요. 뭐 장모님은 허리가 안 좋아서 아이를 돌볼 수 없다나 뭐라나.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가 괜찮으시다면 지금 사시는 집 처분하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아예 합치면 어떨까요? 손주야 너무 예쁘고 내 힘으로 자식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도 합가는 섣불리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일단 고사했습니다. 난 너희 어릴 때부터 추억이 남아있는 이 집이 좋은데 여기엔 너 요만할 때 키진답시고 연필로 표시해둔 벽도 있고 이곳저곳 돌아가신 아버지 손때가 남은 집 아니니 아무래도 난 이 집을 팔 수는 없겠구나. 그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어머님 댁이 낡긴 했어도 조금 수리하면 지하철역이랑 가깝고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차라리 전세를 놓고 그 전세금을 저희 집에 보태서 넓은 데로 이사를 가시죠. 아들 며느리는 좋은 생각이라면서 절 설득했죠. 전 마음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없으면 며느리는 복직을 못하고 손주 봐줄 사람이 없다는데요. 그래서 결국 그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집을 세 주고 받은 전세금 4억 5천을 보태 아들은 40평대로 이사를 갔고 그중 방 하나를 제가 쓰며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이 좋아 합까지 자식들 봉양받는 게 아니라 제가 아들과 며느리, 손주까지 모시고 사는 것과 진배 없었어요. 그뿐인가요? 손주가 생겼다는 핑계로 잠잠하던 안싸도는 더 자주 집에 찾아왔어요. 조용히 손주나 보고 가면 다행인데 몇 시간이나 눌러앉아서 제가 차려주는 저녁밥까지 얻어먹고 가는 날이 많았죠. 그렇지만 정말 절 화나게 만든 것은 그 옆에 내에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저기요, 제가 머리가 아픈데 두통약이랑 물 좀 떠다 줘요. 너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로 잘 맞춤 물이어야 합니다. 할머니, 지금 우리 손주가 아랫도리가 불편해서 울잖아요. 어서 기저귀 갈아주지 않고 뭐 하십니까? 참다 못한 저는 결국 안사돈에게 화를 버럭 내고 말았습니다. 이보세요, 사돈. 배울 만큼 배웠다는 양반이 예절은 국 말아 드셨어요? 당신이 외할머니인데 손주 똥기저귀는 자기 손으로 한 번은 갈아야지. 왜 나만 시켜 먹어? 그리고 사돈 관계를 떠나 내가 당신보다 5살이나 많은데 말하는 뽐새가 이게 하인 부리는 태도지 어디 윗사람에게 하는 말이요? 기가 막혀서 내가 이런 말 들을 사람이 아닌데. 기막혀하는 그 여자는 절 보고 경멸하는 말을 내뱉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래서 본디 없이 사는 집안이랑은 사돈을 맺으면 안 되는 법인데 아휴, 상놈의 집안 같으니 감히 나한테. 왜 지는 양반이고 내가 산 것인지 족보를 뜯어보고자 하고 싶었어요. 그 옆에 내가 얼마나 우리를 깔보고 있는지 그 오만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이쯤 되고 보니 저도 더는 그 양반 대면 못하겠고 그 여자도 절 다시 안 볼 것처럼 하고 돌아갔죠. 그런데 그 성미 고약한 장모는 이 일을 계기로 사달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안싸더니 얼마나 며느리를 괴롭혔는지 아이 얼굴이 반쪽이 되고 차마 나에게 말은 못하고 대신 아들을 볶아대는 것 같았어요. 아무려면 한 집에 사는데 제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겠습니까? 다음날 장 보고 와서 집 현관에 들어서는데 아들 부부의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이 좀 참으시지. 우리 엄마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그 수모를 당하고 멀쩡하시겠어? 당신이랑 와서 석고대제 하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겠다고 하신대. 이 일 당신이 수습해. 우리 엄마가 뭐 틀린 말씀하셨냐? 그동안 장모님이 나한테 까다롭게 구시는 건 그래 윗사람이니 이해한다 치자. 하지만 우리 엄마가 서열로 보나 나이로 보나 엄연히 장모님보다 우더른이셔. 그런데 얼마나 무시하고 막대했으면 선량한 우리 엄마가 그러셨겠냐고. 난 몰라. 우리 엄마가 저렇게 머리 싸매고 드러누워버리면 그 누구도 못 말린다고. 여보가 시어머니 좀 설득해봐. 우리 엄마 찾아가서 사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너 지금 그게 우리 엄마한테 할 소리냐? 하다하다 저보고 그 얌통머리 없는 여자에게 석고대자하라는 며느리 말에 울컥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며느리에게 똑똑히 일러주었어요. 내 그동안 착한 시애미 노릇하니까 너 눈에 뵈는 게 없니? 도리어 너희 엄마가 내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할 판국에 뭐가 어쩌고 어째? 난 내 집으로 돌아갈 테니까 네가 회사 그만두고 우리 영수 키우던지 아니면 대단하신 네 엄마한테 키워달라던 너 네 마음대로 해라. 며느리한테 제 말만 하고 방문을 쾅 닫고 그대로 집 밖에 나가버렸습니다. 대차게 내 할 말 하고 나오니 속은 후련한데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라도 좀 참을 걸 자식들 싸움에 기름을 부었구나 싶어 뒤늦게 후회도 되고요. 아파트 주변을 걸어다니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제가 재활용 쓰레기 배출하는 날이었는데 엉망으로 내놓은 사람들 때문에 다시 분류하는 일을 아저씨 혼자서 하는 모습이 힘겨워 보였죠. 마침 갈 때도 할 일도 없는 저는 팔섬에 걷어붙이고 아저씨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그냥 두세요. 다 제가 할 일입니다. 내가 사는 곳 일인데 누가 하면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닭장처럼 다닥다닥 붙어서 사니 쓰레기가 이렇게 산처럼 나오네요.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한독주택이라 이런 광경 처음 봅니다.
함께 분리 작업을 마치고 나니 경비는 날 화단이 있는 정자로 데려가 커피 한 잔을 주고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절 찾는 전화가 왔지만 아직 마음이 불편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드님 참 반듯하게 잘 키우셨습니다. 제가 봐도 며느님보다는 아드님이 아까워 보여요.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 알지만 기분은 좋네요. 아유, 제가 괜히 아들네에 들어와서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사나 봅니다. 좀 컸다고 한들 자식들이 어디 부모 마음과 같나요? 그래도 제 자식 봐주러 온 엄마가 얼마나 귀한지 말은 안 해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경비 아저씨와 몇 마디 주고받다가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서 집에 들어갔어요. 제가 한 가출은 고작 1시간 남짓이었지만 아들 내외는 그동안 말을 잘 풀었는지 분위기가 좀 나아졌더래요. 그리고 이 일로 안사도는 제가 집에 있는 동안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끔 이모집이나 친구를 만나러 외출하는 동안 도둑고양이처럼 슬쩍 왔다가 가는 눈치였지만 저도 모르는 척 지냈죠. 이렇게 쭉 서로 간격을 두고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묵어있던 갈등은 어느 날 화산처럼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벌써 몸이 욱신욱신한 것이 몸살이 온 것 같았어요. 겨우 몸 추스르고 애들 아침밥 먹이고 손주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그대로 요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며느리가 다급히 절 깨우는 소리에 억지로 일어났죠. 어머니 좀 일어나 보세요. 원래 오늘 익선동에 외출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아직 집에 계신 거예요? 그래. 모임 있었는데 내 몸이 좋지 않아 취소하고 누웠다. 아직도 몸이 욱신거리는 게 영 시원치가 않아. 더 자야겠다. 며느리는 울먹거리며 제게 사정하듯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휴가라 미리 친정 식구들하고 집에서 보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엄마가 지하주차장에 거의 다 왔다고 하시는데 이를 어째요? 어머니께서 아직 집에 계신 걸 알면 크게 난리 부르실 거라고요. 어머니 5시간만 밖에서 시간 좀 때우다가 들어오세요. 제발요. 며느리 사정은 알겠지만 몸이 안 좋은 제가 당장 나갈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얘야, 내가 여기 말고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러냐? 그냥 오늘 친정 식구 만남 취소하고 다른 날 모이자고 하려무나. 그러자 며느리는 막무가내로 저를 현관으로 밀었고 외투와 핸드폰을 쥐어주고서 밖으로 밀쳤습니다. 당황한 저는 얼떨결에 슬리퍼만 신고서 문 밖에 내쳐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얘기해봤자 괘씸한 며느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죠. 굳건히 닫혀있는 문을 보며 어쩔 수 없이 저는 어디론가 가야만 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하나? 여기 어디 찜질방이 있나? 깊은 한숨을 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삐리릭 하는 소리를 내며 앞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네 앞집 아줌마가 집에서 나와 마주치게 된 거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애보ля 집안일 하려 많이 힘드시죠? 연세도 좀 있으실 텐데요. 네, 애 봐주는 일이 다 그렇죠 뭐. 그저 손주가 이쁜 낙으로 참고 하는 일이죠. 네? 예상 밖이라는 듯 앞집 아줌마는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오해할 뻔했네요. 친할머니셨구나. 그 집에 뺀질나게 드나드는 외할머니가 무슨 노인네라며 어르신을 부르고 함부로 대하길래 아이 봐주는 이모님이신 줄 알았어요. 제가 실수했네요.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얼굴이 덩달아 화끈거릴 만큼 민망했습니다. 당황한 앞집 아줌마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내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안사돈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하고 다녔는지 안 봐도 뻔하네.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 집 모녀가 얼마나 나를 하찮게 대했으면. 서러움과 자괴감이 물밀듯 몰려와 목이 메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어딜 가지도 못하고 그저 아파트 경비실 앞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고 있으려니 경비 아저씨가 다가오더군요. 천사모 어르신, 오늘도 속상한 일이 있으셨나 봐요. 여기 요구르트 좀 드세요. 감사하다고 입은 움직였지만 울고 있던 얼굴이 창피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신 요구르트를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경비원은 자리를 뜨지 않고 그대로 제 옆에 앉아 담배 한 대를 태우더군요. 아저씨도 일이 많아 힘드신가 봐요. 길지 않은 인생 살면서 쉬었던 날이 하루도 없었지만 요즘 같아서는 마음이 참 애리네요.
자식 낳아 취직하고 장가 보내면 고쳐 끝날 줄 알았는데 없는 살림이라도 내 식구끼리 살던 때가 마음이 편했던 것 같네요. 예, 저도 딸 자식 둘 있는데 시집간 녀석은 지 남편이랑 싸우고 친정 와서 못 살겠다고 울어싸서 배기 싫고 또 시집 안 간 노처녀 딸은 아직도 부모에게 얹혀서 살려고 하니 말입니다. 저도 참 자식놈이 웬수다 싶어요.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한 것이죠. 안사돈과 며느리 때문에 눈물 짓던 제가 남의 집 자식 한탄 소리 들으니 그래도 속상한 마음이 좀 풀리대요. 그 아저씨가 보더라도 내 며느리는 표관하게 부족한 사람이라며 나 위로하고자 그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그렇지 전 사무세댁은 시어머니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마 아저씨도 지나가며 자주 보셨을 테죠. 시어머니는 파출부 부리듯 하고 지 친정엄마만 감싸고 도는 게 우리 때 같았으면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도요, 저희 엄마가 날 불편해한다고 5시간만 어디 나갔다 오랍니다. 감기에 걸린 나를 무슨 거지 쫓듯 쫓아내고 그렇게 쫓겨나왔어요, 저. 제 말에 아저씨는 오만상을 찌푸리며 함께 화를 냈어요. 아이, 세상에, 뭐 그런 여자가 다 있어. 아무래도 이 얘기를 들어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편이 낫겠네요. 여기 경비실에 앉아서 종일 있다가 보면 원하지 않아도 백사동 주민들이 어찌들 사는가 훤히 보이죠. 이윽고 경비원 아저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누구든 경악할 만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기막히고 상상도 못할 일인지 제 입에 다시 올리고 싶지도 않고 글을 쓰는 지금도 손이 벌벌 떨릴 지경입니다. 제가 몇 차례나 목격했어요. 그 집 여자 말입니다. 지금 바람 피우고 있습니다. 새벽녘에 어떤 차가 이 동 앞에서 기다리면 그 며느리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그 차에 훌쩍 타던 광경을 몇 번이나 제 눈으로 똑똑히 봤죠. 사람은커녕 길고양이도 지나다니지 않는 시각이니 아무도 모를 줄 알았겠지만 경비실에서 불 끄고 제가 보고 있다는 것은 까맣게 몰랐을 겁니다. 참. 바람? 바람이라뇨. 그게 정말이에요? 내 아들이 뭐 부족하다고 지보다 훨씬 인물 좋고 똑똑한 내 아들을 두고 딴 놈이랑 풀륜을. 그런데 말입니다. 경비 아저씨는 손바닥을 휘저으며 뭔가 불편하고 민망해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놈이 아니라 년입니다. 그 집 며느리는 어떤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난 거예요. 뭐라고요? 여자가 여자와 사랑하고 놀아단다니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저도 TV 무슨 프로그램 보다가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야 별세계 사람들 아닌가요? 바로 내 며느리가 그런 잡종스러운 짓을 벌이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가족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물론 비밀에 붙여야 하고 원래 저도 공개할 마음은 없었죠. 그런데 그 여자는 평소에도 경비나 한다고 저를 무시했어요. 이 아저씨 거기 들어앉아서 경비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거지 같은 인간들 여기에 출입 못하게 막아달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현관문에 마트 전단지 붙어있던데 당장 와서 떼줘요. 이런 식으로 종부리듯 하고요. 그런데다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그 여자 비밀을 폭로해야겠다 결심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염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어느덧 늦은 밤이 되었죠. 집에 들어가니 저를 걱정하던 아들이 맞아주었어요. 이 늦은 시간까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이라도. 아들을 지나쳐서 안방에서 TV를 보며 깔깔대고 있는 며느리 앞에서 천천히 그리고 깊고 엄숙한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평소와 다른 무거운 분위기를 눈치챈 며느리는 죄송했어요 어머님 하며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고 전 결국 내질러 버렸습니다. 네가 여자를 좋아한다지 아마. 제 말에 며느리는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흉측한 소리는 어디서 듣고 오신 거예요? 그럴 리가요. 말이나 되나요? 선우 씨랑 결혼해서 애까지 낳은 제가 무슨 여자를. 평소 네 행실이 그 모양이니 주변에서 원한을 샀으니 비밀이 내 귀에까지 들어왔지. 네가 차마 내 입으로는 더는 말 못하겠다. 세상 말살아해도 유분수지. 여자랑 그 짓을.
네가 이 모양 이 꼴인 거 너희 집에서도 알고 있냐?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세요. 제가 이런 줄 아시면 엄마한테 저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어디 기도원에 끌려가서 감금당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고문당하고 말 거라고요. 그거야 내 알 바 아니지? 며느리가 잡은 손을 뿌리치고 아들을 불러 이랬습니다. 내가 지금 네 처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 듣고 오는 길이다. 네가 궁금해한다면 얘기해주겠다만 그게 아니어도 갈라서는 게 좋겠다. 몸살 감기에 걸린 이 어미가 며느리한테 뇌쫓김 당했는데 배알 없는 자가 아니고서야 내 어찌 여기서 계속 살고 싶겠느냐? 지금 이 집에서 당장 나갈 거니까 처분되는 대로 내 전세금 돌려다오. 그리고 네 처랑 이혼한 결심 서면 그때 엄마 찾아와라. 독하게 나오는 저에게 당황한 아들은 무슨 일이냐며 더 얘기해달라며 절 붙잡았지만 아들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짐을 싸서 바로 나왔습니다. 당장은 갈 곳이 없어서 잠시 이모 댁에서 기거하는데 얼마 뒤 아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 그 사람이랑 갈라서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상황에서까지 제 잘못 없다는 아내한테 환멸감을 느끼고 말았어요. 장모와 아내 모두 사위가 아니라 자기네 집 머슴을 구하는구나 싶은 생각에 결심했죠. 사실 결혼 초부터 장모님 감사 때문에 부부싸움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 네가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던 거 다 안다. 장모는 저 있는 자리에서도 장인어른 깎아내리고 욕보이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해요. 그런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까 무섭더군요. 그래도 이 사람은 다르겠거니 믿었는데 오늘까지 본 아내도 장모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어떻게든 엄마와 저에 대해 깎아내리려고 들고요. 아이 생각해서 제가 참고 살면 괜찮겠지. 그랬던 제가 너무 안일했나 봅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근데 이건 알고 있냐? 네 처가 여자랑 놀아나고 있다는구나. 이건 뭐 용서하고 이해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 당장 이혼해라.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충격받은 아들의 얼굴은 지금까지 선연합니다. 축 처진 어깨를 한 가엾은 아들은 저에게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없던 애가 걱정된 나머지 아들이 일하는 회사 앞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장모라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제 난 이판사판입니다. 고통받는 내 아들에게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뜨리려고 가서 그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봐, 당신이 왜 내 아들 일하는 곳에 찾아왔어? 또 뭘 괴롭히려고? 당장 돌아가! 교양 없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신 아들이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미친 듯 날뛰는데 사회교육에 내가 나서야지 그럼. 교육? 교육? 네 딸녀는 정신병자같이 여자 좋아하는데 누가 누구를 교육시킨다는 소리야? 이게 말이야 방구야? 제 말에 그 여자는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표정은요. 처음 들은 사실에 대한 충격이 아니라 깊숙이 숨긴 비밀이 드러난 자의 당혹감 같았죠. 그 여자랑 옥신각신하는 그때 아들이 우리 앞에 나섰습니다. 장모님, 아니 당신이 여기에 왜 있습니까? 나는 당신 딸과 이혼하겠다고 분명히 밝혔고 집에서 내쫓았는데 무슨 할 말이 더 있어서요? 거지 같은 집안에서 낳은 놈이 사위라고 받아들여줬더니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감히 누구 마음대로? 이젠 저 지쳤습니다. 당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마냥 착각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쥐락펴락 해대는 통에 우리 부부가 갈라서는 거예요. 다 당신 책임이라고요. 그러자 갑자기 안싸도는 손을 들어 올려 내 아들의 귓방망이를 후려쳤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뒤집힌 저는 그대로 안싸돈 머리끄댕이를 잡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이 거지 같은 년이? 지금 감히 누구 머리를 잘 잡아? 그래, 거지한테 어디 한번 혼쭐 나봐라. 전 평생 남에게 욕지거리나 남 얼굴에 손 한 번 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눈앞에서 아들이 그런 꼴을 당하는 걸 보니 없던 힘이 솟아나더군요. 한참 동안 안싸돈의 머리채를 잡고 다니면서 쌍욕을 하다 놓아주니 손가락 틈으로 그 옆에 내 머리카락이 수북히 뽑혀 있었어요. 안싸돈은 잔뜩 제 귀에 눌려서 이 거지 같은 모자 같으니 어디 두고 보자 하고 내빼더군요. 너 맞은 데는 괜찮니? 그럼요, 멀쩡해요. 엄마는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우리 엄마 이런 모습 저 처음 봤어요. 아주 속이 후련합니다. 그치만 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들은 뭔가 복수할 묘안이 떠올랐는지 자신만만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이후 그 아들이 말한 복수의 그 날이 찾아왔죠. 저와 아들은 바깥사돈이 목사로 있는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교회 앞에서 신자들과 인사하던 박가사돈과 안사돈은 우리들을 보고 흠칫 놀라했어요. 안사돈은 불이 났게 달려와서 우리를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기어와 당장 나가지 못해? 그러자 아들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새로운 신자를 박해하고 내쫓아버리는 그런 야박한 곳입니까? 그러자 나이 지긋한 어르신 한 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따뜻하고 목사님이 품어주는 곳은 없답니다. 하느님이 인도하심으로 오늘 아주 잘하신 거예요. 자자, 저랑 함께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렇게 장로님이 우리를 귀하게 모시고 들어가자 안사돈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박가서도는 목사로서 설교하는 내내 진땀을 흘리며 우리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불쌍해 보였죠. 찬송 시간에 아들은 우리를 맞이했던 장로님에게 이랬어요.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이 교회에 처음 와보니 참 마음에 드네요. 앞으로 더 다닐 수도 있는데 말미에 저희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도 교회 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넘어간 장로님은 한바구음을 지으며 교회 소식이 있다며 새 신자를 소개하겠다고 강단에서 말했습니다. 말을 마친 장로님은 아들에게 그 마이크를 넘기고 결국 사돈교회 강단에 아들은 나갔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 이 교회와 아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목사 사모님은 사위인 제가 이 교회에 오는 것을 굳고 말리시더라고요. 왜겠어요? 그 집안의 더럽고 추악한 꼴을 제가 이 교회에 폭로할까봐 그래서야겠죠. 그리고 아들은 그간 장모가 벌여온 아나무인으로 굴었던 일들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교회 안은 순식간에 웅성거리는 소리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죠. 폭로를 막으려는 목사 부부 앞을 바로 제가 가로막았어요. 어떤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린 종이 한 장을 그 얼굴에 내밀며 말이죠. 그 사진은요, 바로 며느리가 야밤에 여자와 입을 맞추고 부벼댄 모습이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목격했던 사진을 찍어 저에게 주었기에 그것을 아들은 전단지로 만들었거든요. 전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나눠주고 있었고요. 사람들의 놀라운 탄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박가사도는 자기 딸의 치부를 처음 알았던 모양인지 얼굴이 하얗다못해 시퍼렇게 질려갔어요. 여러분, 전단지 사진 보십시오. 이 사진 속 주인공은 바로 여기 목사님의 딸입니다. 또 저의 아내이기도 했죠. 저와 가족을 능멸하고 예전부터 애인이던 여자와 결혼 이후까지 관계를 지속해왔어요. 딸은 양성애자여 그 어미는 거머나게 짝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목사네 가족이라고 따르실 수 있습니까? 핵폭탄급 폭로에 박가사도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실신을 하고 말았어요. 응급차를 부르고 교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후의 일은 여러분께서 예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신자들은 거의 모두 교회를 떠나갔고 박가사도는 실신 뒤 심혈관 질환이 심해져서 목회 활동을 접고 집에 누워있다고 들었어요. 자기 남편이 그 지경이 되었으니 안사돈이야 이제 간병인 신세나 되고 말았죠. 자기 부모와 어찌나 격하게 다투었는지 며느리는 친정을 떠나서 자기 애인과 동거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듣게 되었고요. 우리 아들은 며느리에게 양육권도 아파트도 뺏기지 않기 위해 착실히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만 가득했던 아들 아파트를 처분하고 나니 당장 우리 식구가 거처할 곳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근처의 호텔 같은 곳에서 얼마간 지냈지만 평생 그런 곳에 지내본 적 없는 이 늙은이에게 차갑고 휘황찬란하기만 한 호텔은 집 같지 않았습니다. 잠자리도 불편하고 부엌이나 세탁실이 없어 살림도 못하고 갑갑했어요. 무엇보다 어린 손주가 옆방에 폐가 될까봐 울거나 노는 것도 못하게 막으니 어린 곳에게 못할 짓을 한다 싶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내 집을 살고 있는 세입자를 찾아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 가실 수는 없으실까요?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는 사람들에게 저는 솔직하게 제 사정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에 마음을 움직인 젊은 세입자 부부는 제 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마운 마음에 이사비를 드리겠다고 하고 잘 마무리 지었죠. 이런 우여곡절 끝에 내 소중한 집에 다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지금 아들 손주랑 우리 집에 아픈 데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며느리와 이혼을 매듭짓고 나니 훨씬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방에는 어느 틈엔가 캔버스와 유화 물감 등이 채워지더니 집에 있는 틈틈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죠. 엄마, 저 다시 붓 잡게 되었어요.
여러 해 겪으면서 제게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우쳤거든요. 내 아들, 엄마, 그리고 그림이요. 저 사실 그림에 대한 마음 접은 적은 없었거든요. 아주 잘 결심했구나. 생전에 아빠가 너 5살 때 그림 보고 하셨던 말씀 기억나니? 그럼요. 그때 생생히 기억해요. 네 그림 보면 조선시대 이암 선생의 목연도가 떠오르는구나. 어미 등 뒤에 누워 포근한 잠에 빠져든 강아지의 모습까지 너무나 평화롭고 사랑스러워 보여. 이렇게 가족애가 절실히 와닿는 표현력이 뛰어난 그림은 처음이라며 극찬하셨던 거 말이죠. 맞아. 기억하는구나. 우리가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돌아 왔지만 건강한 육신이 있고 가족으로 함께하니 이제라도 욕심을 내려놓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우리 손주는 이 어미가 힘 닿는 데까지 잘 보살펴 줄 테니. 진심으로 아들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축하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화근이었던 며느리와 그 사돈네와 마주칠 일이 없으니 인생이 한결 편해지고 이렇게 사연을 써보기도 하네요. 만약에 여기에서 제 글을 뽑아주시면 저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도 같이 기뻐할 것 같아요. 물론 어린 손자는 나중에 커서 이해할 나이가 되면 그때 제 어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겠지만 말이에요. 글쟁이가 아닌 사람이라 여러모로 많이 부족했을 텐데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알 수 없는 인생길에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용기 갖고 가족과 함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평안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집안 모처에 사는 40대 아이 둘 엄마입니다. 남편은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저도 직장 생활하랴 애 키우랴 정신없이 인생을 살다 보니 어느새 아이가 중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네요. 사춘기라 미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머리가 어느 정도 커서 어른들의 마음을 가끔 이해할 때가 있어서 편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사춘기 아이가 어른을 이해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바로 아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세상 둘도 없는 천사 같은 제 시어머니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 시어머니는 너무나 아쉽게도 몸이 불편하게 태어나셨습니다. 하늘이 천사 같은 시어머니의 착한 마음이 너무나 질투가 났는지 시어머니에게 지적장애 2급이라는 장애를 앓은 채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작 7세의 지능으로 평생을 정말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오셨어요. 시어머니가 태어나 자라던 5, 60년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고통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장애인에 대한 처우로 가끔 세상이 시끄러운데 그 시절에는 처우는 물론이거니와 주변에서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인식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7세의 언어로 표현하시는 이 세상은 들을 때마다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며느라, 이 세상이 꼭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매일매일 오르던 언덕길 같아.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매일매일이 언덕길이야. 시어머니의 고단했던 인생사를 한 단어로 표현해주는 그 단어, 국민학교 언덕길.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언덕길과 다름없는 인생을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시절 시골 학교에는 특수반이라는 것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학교 학생들은 자신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시도 때도 없이 시어머니를 심하게 놀리고 약올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주던 영호 같은 사내 아이가 한 명 있었으니 그가 바로 동네 절름발이 석훈이, 지금의 제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는 아주 어릴 적 마차에 깔려서 그때부터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 역시 몸이 성치 않았으니 그 시절 아이들의 대표적인 놀림감이었죠. 동병상련이었는지 순수한 정의감이었는지, 아니 둘 다겠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놀림당하는 걸 목격하기만 하면 그대로 절름발로 뛰어가 온 몸으로 힘센 친구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시어머니를 보호했다고 합니다. 덩치도 크고 뚱뚱한 학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병훈이한테도 앞뒤 안 보고 들이박았다고 하니 다리만 불편했지 그야말로 둘도 없는 장군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몸이 성치 않으니 흠씬 두들겨 맞기 일쑤였는데요. 그렇게 맞으면서도 꿋꿋이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정혜 괴롭히지 마! 정혜 괴롭히는 놈들 나한테 다 죽는다! 어이구 죽여봐라 병신아. 네가 어쩔래? 어쩔래? 네가 한번 죽어봐라! 그렇게 흠씬 두들겨 맞고서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슬며시 다가와 위로했다고 합니다. 석훈이 괜찮아? 석훈이 아프다. 석훈이 아프다. 난 괜찮아 정혜야. 앞으로 또 누가 괴롭히면 나한테 다 얘기해. 내가 다 혼내줄게.
맨날 맞으면서 뭘 혼내주긴 혼내주냐. 석훈이 아프다. 석훈이 아프다. 그렇게 학교 생활하는 매일매일이 두 분에겐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늘 붙어 다녔고 하굣길까지 같이 가곤 했는데 그러자면 여지없이 그 광경을 본 학생들이 두 분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야, 저기 병신 둘이서 연애질한다.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이 새끼들 진짜 죽을래? 일로 안 와? 그렇게 시아버지가 절름발로 놀리는 학생들을 힘겹게 쫓아가면 아이들은 주랭랑을 치면서 계속 놀리곤 했답니다.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병신 둘이서 연애한대요. 진짜 다 죽여버린다. 석훈아, 하지 마라. 석훈이 아프다. 또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짓궂은 장난을 하던 반아이들은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도둑으로 몰고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선생님, 희정의 지갑이 없어졌대요. 선생님, 지갑 찾아주세요. 지갑 찾아주세요.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도 체육 시간에 아프다고 안 나갔었던 정혜가 수상해요. 그래, 정혜야. 체육 시간에 반에 쭉 혼자 있었지? 네, 선생님. 그런데 정혜 잠만 잤어요. 안 훔쳤어요. 시어머니는 어눌한 말투로 억울함을 내비추었지만 선생님마저 이미 못된 반 친구들에게 설득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정혜야, 선생님이 널 의심하는 건 아니고 어디 가방 좀 잠깐 보자. 가방 안에 희정이 지갑이 없으면 네 억울함도 풀릴 것 아니니? 선생님, 정혜 진짜 억울해요. 정혜 안 훔쳤어요.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아니라고 했지만 선생님은 거의 반강제로 시어머니의 가방을 뺏어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잃어버렸다던 희정이의 지갑이 시어머니의 가방에서 나온 것입니다. 너 이 녀석,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알아? 너 안 되겠다. 선생님한테 매 좀 맞아야겠다. 손바닥 이리 내. 저 정말 아니에요, 선생님. 억울하게 우는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선생님은 그렇게 가녀린 시어머니의 손바닥을 30차례 매로 내리쳤습니다. 내일까지 엄마 모시고 와. 알았지? 아이고, 병신에다 가난해가지고 이제는 도둑질까지 하네. 도둑년이다, 도둑년. 정혜 정말 억울해요. 정혜 아니에요, 선생님. 그때 선생님의 심부름을 갔던 시아버지가 돌아와서 그 광경을 지켜보더니 얼른 나섰습니다. 선생님, 정혜 절대 그럴 애 아니에요. 분명히 저 박병원이 또 장난친 걸 거예요. 아까 박병원이랑 김희정이랑 둘이 속닥거리는 거 제가 다 봤어요. 뭐야? 너 이 새끼 진짜 죽는다. 가만히 있는 나를 의심해? 너 일로 와봐, 이 새끼야. 그만. 다들 그만해라. 어차피 잃어버린 지갑은 찾았으니까 그걸로 된 거 아니냐. 이 일은 여기서 끝내. 선생님, 정혜 억울해요. 이렇듯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학창시절은 괴롭힘의 연속이었고 소외의 연속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사회와 동화되지 못하고 늘 주변인이었던 두 분은 오직 서로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초중고 시절을 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수학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수학 하나로 도내 경시대회에서 1등도 하고 그때 당시 문교부 장관상도 받고 하실 정도로 수학 하나는 천재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가난했던 집안 환경과 성치 않았던 몸으로 인해 끝끝내 대학까지 진학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천재적인 수학자를 한 명 잃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특출나고 빼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재능을 미처 다 펼치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인재가 많은 것 같아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저희 가장 가까운 시어머니가 그렇다고 하니 더더욱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시아버지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가업을 이어서 목수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오랜 세월 지켜준 것이 연인이 되어 그렇게 성인이 되자마자 결혼을 하셨습니다. 두 분이서 목공소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고 몇 년이 지나 소중한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두 분은 시어머니가 가진 장애로 인해 혹시나 그것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질까봐 마음을 많이 졸이셨는데 다행히도 발달장애는 유전적 경향성을 가질 뿐 유전병은 아니기 때문에 한쪽만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자녀까지 그럴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와 달리 남편은 아주 건강한 사내아이로 잘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수학을 잘하던 엄마의 머리를 이어받아 학교 공부도 늘 우수한 성적이었고 명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사내에서 만났어요. 둘 다 공부벌레였기 때문에 학창시절 내내 연애라곤 못 해봤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일에만 매진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기회는 없었죠. 사실 저희 둘 다 처음부터 서로에게 끌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이 자신의 일에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몰두하던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 제가 먼저 끝나고 맥주 한잔 하자고 데이트를 신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하게 되었고 조금씩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미진아, 이제 우리 결혼도 생각하고 해야 하니까 솔직하게 할 얘기가 있어. 그동안 우리 부모님, 특히 엄마 얘기는 잘하지 않았지. 그건 부끄러워서라기보다 혹시나 네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미처 말하지 못했었어. 그렇게 조심스레 꺼내준 시어머니 이야기를 시작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시부모님의 역사와 남편의 탄생 얘기까지의 거대한 가족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가족사를 듣게 되니까 오히려 남편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 두 분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오신 시부모님이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믿고 남은 삶을 함께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 나는 편견은커녕 오히려 오빠와 아버님, 어머님이 자랑스러운걸. 두 분이서 이겨낸 이 세상, 우리도 앞으로 부부로서 함께 잘 이겨내보자. 그렇게 양가와 친구들의 많은 축복 속에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던 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며느라, 며느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딸애라, 내 딸. 미진이 내 딸이다, 내 딸. 꼭 붙잡은 두 손으로 전해져 오는 지나온 시어머님의 인생사가 느껴져서 저도 같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저희 앞으로 잘 살게요. 결혼 이후 시어머님이 어찌나 잘해주시는지 정말 황송할 지경이었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퇴근하면 늘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부러 저희 신혼생활에 방해될까봐 제가 출근해 있는 동안 번개처럼 집안일을 해놓고 가셨던 것입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 평일에는 집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제가 퇴근할 때쯤이면 어느새 집안을 싹 정리하시고 집에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반찬이며 건강식이며 몸에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삐뚤빼뚤 글씨의 쪽지와 함께요. 며느라, 오늘도 일하느라 고생했지? 아침 미자 이모네 반찬 가게에서 새로 만든 메뉴랑 뱃속의 아기한테 좋은 영양제랑 같이 해서 놓고 갈게. 잊지 말고 챙겨 먹어. 고마워, 며느라. 이렇게 지극정성이시며 고마워해도 제가 고마워하는 게 맞는데 시어머니는 늘 제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언제고 직접 밥을 해서 제게 먹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불을 다루시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열심히 배우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친부모님에게서도 받지 못한 시어머니의 지극정성에 저의 결혼 생활은 고된 업무 중에도 감동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시어머니는 아마도 제게 더 신경을 써주셨던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아이까지 임신하게 되니까 시어머니는 거의 친엄마와 다름없이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임신한 여자가 직장 생활까지 병행하는 것이 참 녹록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모두 시어머니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은 사랑하는 남편과 시간을 보내고 주중에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무렵 저희 부부에게도 소중한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연년생으로 딸과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정말 아이가 크는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조금 못한 정도일 것 같아요. 품 안에 한 손에 들어오던 조그만 아기였던 녀석들이 어느새 쑥쑥 자라서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하니 말이에요.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큰딸 아이가 입학하던 날 그 힘든 워킹맘 생활이 이제는 조금은 더 수월해지는 것 같아 한시름 놓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시간은 또 흘러서 어느덧 가을 운동회가 열린 무렵이 되었는데 그때 작은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제가 일이 바빠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고 남편 역시 주중에는 서울에 있으니 참석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께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흔쾌히 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끊었는데 제 통화를 엿들은 딸아이가 슬며시 다가오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운동회 날 할머니가 와? 엄마 아빠 다 시간이 안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신 와주신다고 하니 천만 다행이야. 그런데 왜? 그게 그냥 오지 말라고 하면 안 돼? 친구들이 자꾸 놀려.
놀리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친구들이 우리 할머니 바보라고 나도 똑같이 바보 될 거라고 맨날 놀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 바보 아니고 너도 바보 안 될 거야. 어떤 녀석이 그런 못된 소리를 해? 딸아이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딸아이 입학식 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참석을 하셨는데 그날 할머니가 다른 어른들과 다르게 조금 어눌하게 행동을 하자 그것을 보고 있던 반 아이들이 기억을 해두었다가 입학을 하자마자 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입학식으로부터 가을 운동회까지 반년안의 시간 동안 아이가 할머니 이야기로 놀림을 받았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지영아, 잘 들어.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신 거지 바보가 아니야. 다른 누구보다도 너는 할머니 부끄러워하면 안 돼. 할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시겠니? 몰라. 그냥 할머니 오는 거 싫어. 오지 말라고 해. 대차게 울어대는 딸아이에게 할머니는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일 뿐 그 누구보다도 착하고 천사 같은 분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시켜 주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엄마 노릇이 정말 힘들다는 걸 강력하게 실감했습니다. 8살 초등학생 아이에게 어떻게 장애에 대한 편견을 바로 잡아주어야 할지 미처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할지가 가장 난감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오는 거 싫다고 떼를 쓰지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전달을 하자니 시어머니가 평생을 당해온 수모와 멸시를 제가 한 스푼 더 보태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정말 울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천만다행인지 아니면 이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천벌을 받을 일인지 마침 시부모님 가게에 발주 사고가 발생해서 물량을 예정 기일까지 맞추느라고 밤낮 없이 일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 운동회에서는 시부모님도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딸아이의 운동회에 가족이 아무도 참석 못하는 것은 미안한 일이지만 딸아이가 할머니가 오는 게 그렇게 싫다고 떼를 쓰던 게 결국 이루어져 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일종의 안심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와 그걸 부끄러워하는 어린 딸아이 그리고 그걸 양쪽 다 잘 설명해야 하는 이 상황 말이에요. 이번 일은 그렇게 두루뭉실 넘어갔지만 앞으로 살면서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있을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부터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딸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상황을 잘 설명할 계획을 짠 후에 앉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영아, 먼 옛날 하늘에서 할머니가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할머니는 하늘나라의 공주님이었단다. 우와, 그게 정말이야? 그럼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와서 하늘나라 백성들 모두가 사랑하는 공주님이었지.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공주님이 인간들이 사는 이곳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하루는 너무 내려가 보고 싶더래. 그래서 천년에 한 번 하늘나라와 인간 세상을 오가는 말 한 마리가 마침 하늘나라 정거장에 와 있을 때였는데 인간 세상에 몹시 가보고 싶었던 공주님이 급하게 말 위에 올라탔다가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길에 말에서 떨어지게 된 거야. 그러면서 공주님이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되었어. 하늘님이 그런 공주를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공주님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인간 세상에 무한한 사랑을 전하고 오라는 명령을 내리셨어. 공주님은 그렇게 목숨을 구했지만 다친 머리로 인해 어린아이와 같은 지능을 가지게 된 거야. 그렇지만 하늘님의 바람대로 세상 누구보다도 착하고 고운 심성으로 지금까지도 그 사랑을 세상에 뿌리고 계셔. 할머니가 이 엄마랑 지영이 얼마나 이뻐하는지 지영이도 잘 알지? 응, 맞아. 할머니는 항상 천사같이 대해주셔. 그게 할머니가 하늘나라 공주님이어서 그랬구나. 우와! 그래, 그건 할머니가 본래 하늘나라의 천사이자 공주님이시기 때문이야. 먼 훗날 하느님한테 받은 명령을 다 이루고 나면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공주님이 되실 거란다. 우와, 그럼 할머니는 바보가 아니라 공주님이었네. 바보들, 그런 것도 모르면서 놀리다니. 엄마, 나 이제부터 할머니 안 창피해. 할머니는 하늘나라 공주님인걸. 그럼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공주님의 손녀딸인 우리 지영이도 공주님이지. 우와, 신난다. 나도 공주님이다. 아이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게 최대한 잘 설명해보려 했었는데 다행히 그게 아이한테는 긍정적으로 전달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다시 할머니의 현실에 부딪히게 되겠지만 적어도 아이 마음에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꼭 알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는 할머니가 창피하다느니 할머니가 학교에 오는 게 싫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커서 들은 얘기로는 그 이후로도 여지없이 아이들은 딸아이를 놀렸지만 그럴 때마다 딸아이는 그래, 마음껏 놀려. 니네가 아무리 놀려도 우리 할머니는 하늘나라 공주님이야. 부럽지? 부러우면 놀리지 말고 그냥 부럽다고 해. 라고 옹수했다네요. 제가 들려준 이 이야기가 어쩌면 아이에게는 주문 같은 마법이 되었나 봅니다. 지금도 딸아이의 할머니 핸드폰 번호가 공주님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둘째 아이까지 할머니에 대해 편견을 가지지 않게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아이들이 다행히 저의 교육 방향을 잘 따라와준 덕분에 할머니 못지않게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성숙한 아이들로 잘 자라주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편견을 한꺼풀 걷어내고 나니 저희 집안에는 평안한 일만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역시 천사 같은 시어머니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더군요. 결국엔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 또 벌어지고 말았으니까요. 그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학창시절 내내 고통을 받고 자라셨습니다. 그렇기에 친구라고는 동창이었던 시아버지가 거의 유일무이했었죠. 그러나 친구가 꼭 시아버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학창시절 늘 반장을 했었고 전교 1등을 놓친 적 없었던 현숙이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편견 없이 잘 대해준 몇 안 되는 학창시절 친구 중 한 명이라면서요. 현숙이 아줌마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항상 다시금 소녀의 미소를 짓곤 하셨습니다. 현숙이 보고 싶다. 현숙이 착하다. 현숙이 잘해줬다. 현숙이 아줌마는 수학을 유난히 잘했던 시어머니 곁에 항상 붙어 다니면서 수학에 관해서 많이 물어봤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교 1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만 늘 시어머니가 앞서 나갔기에 오히려 현숙이 아줌마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시어머니의 필기노트도 보여주고 현숙이 아줌마가 모르는 문제는 시어머니가 가르쳐주기도 하고 하면서요. 저는 시어머니를 통해 현숙이 아줌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번도 뵌 적 없는 분이지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간 꼭 뵙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고교 동창회를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고등학교 시절에 맨날 친구들이 놀리고 괴롭혔다고 그동안 동창회는 눈길도 안 주셨잖아요. 현숙이 보고 싶다. 더 늙으면 못 본다. 나도 이제 할머니다. 더 늙으면 못 본다. 시어머니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힌 친구들만 수두룩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나이가 이제 칠순이 다 되다 보니 꼭 보고 싶은 사람은 보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중 한 명이 학창시절 자신을 편견 없이 대해주었던 현숙이라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마음이 이해가 가긴 했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창회 자리에 시어머니를 괴롭혔던 친구들도 나올 텐데 또 상처를 받고 돌아오시는 건 아닐지 해서요. 그래도 굳고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물가에 아이 내놓은 심정으로 시어머니를 동창회에 보내드린 날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창회에서 돌아오신 날 밤 펑펑 우시며 제게 말했습니다. 현숙이 밉다. 현숙이가 내가 제일 못 산다고 놀렸다. 거기 있는 애들 전부 다 나 못 산다고 놀렸다. 현숙이도 밉고 동창들도 다 밉다.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히 좀 말씀해보세요. 시어머니께서 들은 자초지종에 저는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불편한 자리임이 분명함에도 어린 시절 자신에게 잘해주었던 현숙이를 꼭 보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참석하게 된 고교 동창회 자리는 처음에는 생각보다 무난했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너무나 많이 지나서 그런지 얼굴도 못 알아보기는 친구들도 많고 어린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것도 너무나 오래 지난 일이라 어느 정도 감당이 되더랍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친구들도 나이를 먹고 힘이 다 빠졌는지 학창시절만큼 그렇게 표독스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현숙이 아줌마가 뒤늦게 등장한 순간 어머 너 정혜 아니니? 네가 여길 어떻게? 현숙이다. 내 친구 현숙이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거의 5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현숙이 아줌마를 얼싸안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 없다. 현숙이 드디어 만났다. 아. 그런데 현숙 아줌마의 태도가 조금은 이상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살갑고 친절했던 현숙 아줌마가 왠지 모르게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마도 세월이 오래 지나서 어색해서 그랬겠거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오는 사이 친구들은 시어머니가 돌아오면서 다 듣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야, 쟤 누가 데려왔어? 왜 이런 날까지 저런 애를 데리고 와서 분위기 망치는 거야? 아우, 내 말이. 딱 보니까 현숙이 너 보러 왔나 보다. 너는 그러니까 적당히 잘해주지. 왜 과하게 잘해줘가지고 몇십 년 지나서까지 이렇게 찾아오게 해? 그런데 그 뒤로 바로 이어지는 현숙이의 답변에 시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야, 난들 뭐 잘해주고 싶어서 잘해줬냐? 지능은 애 수준도 안 되는 게 꼭 수학에서만 나를 앞질러 가잖아. 그게 처음에는 너무 괘씸하고 배알에 꼴려서 니들이랑 똑같이 괴롭혀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자는 생각이 들더라고. 평소에 여기저기서 병신 소리 듣다가 내가 조금만 잘해주니까 해볼래 해가지고 금방 나한테 안기는 꼴이 얼마나 웃겼는지 아니? 시어머니는 그 순간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인생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자신의 친구가 되어줬던 현숙이 모두가 괴롭히고 손가락질을 해댈 때도 자신을 사람 대접해줬던 그 착한 현숙이가 사실은 자기 수학 점수 높이려고 시어머니를 이용한 거였다니.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와, 근데 어떻게 아무리 장애인이라지만 50년이 넘게 지났는데 꼬라지 초라한 건 여전하냐? 동네도 어릴 적 살던 그 동네 아직 산다며? 아들내미랑 며느리도 무슨 일 하는지 겨우겨우 근근히 먹고 산다던데 모르긴 몰라도 우리 중에 제일 가난할 거다. 그런데 지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찾아와? 막말로 우리가 그 지긋지긋한 총구석 벗어나려고 얼마나 했었냐? 근데 전년을 보니까 그 지긋지긋했던 동네가 다시 떠오르네. 시어머니는 뒤에서 몰래 듣고 있다가 참기 힘들었는지 그대로 뛰쳐나와 말했습니다. 거짓말! 현숙이 거짓말이다! 오랜만에 만난 정을 골려주려고 장난치는 거다! 맞지? 맞다고 해! 빨리! 시어머니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그 상황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뛰쳐나가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현숙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어머, 뭐야? 다 듣고 있었어?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해주지. 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 같은 장애인이랑 붙어 다니냐? 주제를 알아야지. 게다가 아직도 목공소리 일하면서 가난하게 살지? 그런데 네가 여기를 어디라고 함부로 기어와? 아니, 난 안 그래도 유일한 인생의 오점이 니년한테 수학 뒤지는 거였는데 오늘 와서 굳이 또 그걸 기억하게 하네? 당장 안 꺼져? 50년 전 천사 같고 친절했던 현숙이는 온데간데 없고 표독스러운 마귀 알몸 같은 현숙이가 그 시절 모든 친구들이 자기를 놀리고 괴롭혔던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것도 서러운데 가난한 것까지 더해서 막말을 내뱉는데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데 아무도 위로해주기는커녕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우, 야야야, 쟤 여기서 밤새 저러고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자리를 옮기자. 아, 독한 년. 그렇게 시어머니는 홀로 남겨진 가게에서 한참을 울다가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시어머니를 맞이하는 저를 보면서 다시 울음이 터졌습니다. 현숙이 밉다. 현숙이가 내가 제일 못 산다고 놀렸다. 거기 있는 애들 전부 다 나 못 산다고 놀렸다. 현숙이도 밉고 동창들도 다 밉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동창회 가서 괜히 불편한 일 겪으시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현숙이 아줌마의 말대로였습니다. 학창시절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던 그 아줌마는 유일하게 한 과목, 수학만을 시어머니에게 뒤졌다고 합니다. 종합점수로 합산하며 그 아줌마가 1등이었지만 수학을 1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매번 심한 꾸중을 들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작당 모의를 하고 시어머니를 더 괴롭히게 시켰으며 자기는 전교회장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직접 나서지는 않고 뒤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어머니에게 접근해서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모르는 문제에 대해 정보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공식을 틀리게 가르쳐줘서 시험에서 문제를 틀리게 하려고도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애써 찾아온 몇 안 되는 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아 일부러 그 아줌마가 틀리게 가르쳐줘도 모르는 척 넘어갔으나 그렇다고 해도 시어머니를 시험 성적에서는 이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으면서 힘들어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못되게 구는 현숙 아줌마와 시어머니에게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정말 이 방법은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나설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굳은 결심을 하고 현숙 아줌마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알아낸 현숙 아줌마의 주소는 듣기만 해도 화려한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했던 그 아줌마는 서울 명문대를 졸업한 뒤 유명한 기업가 집안의 며느리로 시집을 갔는데 그 이후로는 평생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골프나 치러 다니고 심심하며 부잣집 사모님들과 몰려다니며 편하게 평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지인을 통해 슬며시 연통을 넣어 제가 시어머님의 며느리인 것은 숨기고 따로 만나고 싶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아줌마는 제 소개를 듣더니 흔쾌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약속 장소는 일반 서민들은 평생 한 번이나 가볼까 싶은 고급 일식집이었습니다. 준비된 룸으로 들어가자 현숙 아줌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유, 어머나, 어서오세요, 의원님. 이렇게 먼저 연락을 주시다니, 안 그래도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진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본론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오늘 국회의원 정미진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를 의원이라고 부르면서 버선발로 맞이하는 현숙 아줌마. 여러분도 놀라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하지만 본명을 밝히면 제 소속 정당에 피해가 갈 수가 있고 이 일이 바깥 세상에 알려지면 본의 아니게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쭉 가명과 대략적인 나이로 소개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남편과 만났다는 같은 직장은 바로 검찰청이었고 남편은 현재까지도 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사로 일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며 사회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오랫동안 인권 변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편견주의 시어머니와 시댁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이런 직업적 배경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소외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 세상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존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순박하고 청렴한 남편을 통해 그리고 천사 같은 시부모님들을 통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가족의 일원으로 흔쾌히 들어갈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권 변호사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을 어느 때쯤 한 정당으로부터 입당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인권 변호사 일은 소외받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고기를 잡아줄 수는 있지만 제가 국회로 진출해 좋은 법안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소외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는 것이 저를 캐스팅한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크게 감복하여 국회로의 진출을 결심했고 한 번 낙선의 고배를 마신 뒤에 다시 도전하여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제 정치적 노선은 고통받고 소외받는 계층들을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지면 애틋해질수록 더욱더 그것이 제 길이라 여겼죠. 그런 제 방향이 당내에서와 지역구에서 지지를 받아 당내에서의 제 입지가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중앙정계에 진출할 만큼의 영향력은 아직 없었고 아직 저를 못 알아보시는 시민 여러분들도 꽤 계시지만 마음만 먹으면 지역구에서 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유수의 기업 대표나 사모님들은 저를 통해 정치권에 줄을 대려고 알게 모르게 한번 만나자는 연락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은 딱 질색이라 다 거절하고 오로지 제 사명만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제 사명에 열심히 매진하고 있을 무렵 한 기업의 회장이 펼치는 기업 정책이 제 지역구의 소외계층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 기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회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이 현숙 아줌마의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기업의 회장과 저희 시어머니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었던 현숙 아줌마의 연결고리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가세요? 그래서 저는 조금도 지체 없이 현숙 아줌마를 만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바깥 양반 일로 보자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네, 물론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소외받는 한 가정의 가족으로서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의무가 있는 한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아니, 계속 알 수 없는 말씀만 늘어놓으시네. 나도 시간 없으니 본론만 빨리 말씀하시고 끝내요. 나 만나자는 국회의원이 한둘인 줄 알아요? 좋은 일로 보자고 하시는 줄 알았더니 사람 짜증나게 하시네. 저는 사모님께서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시던 임정혜님의 며느리입니다. 오늘은 저희 시어머니에게 지난 동창회에서 심한 모욕감을 주신 것에 대해 사과를 받으러 왔습니다. 아니, 지난 동창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장애인이라고 저희 시어머니를 업신여겼던 것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뭐야? 아이고 참나, 난 또 뭐라고.
이봐요, 의원 양반. 그래. 내가 그쪽 시애미랑 동창이요. 그게 뭐? 친구도 없이 매번 놀리만 당하던 장애인이랑 내가 친구해준 건데 상을 받았으면 상을 받아야지. 사과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사과. 한 번도 이길 수 없었던 수학 성적. 저희 시어머니에게 접근해 그것을 어떻게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뒤집어 보려고 하셨던 거겠지요. 정말 추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저희 집안 그렇게 무시하실 만큼 가난하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워낙 소탈하고 순박하셔서 평범하게 다니시는 거라고요. 기업가에서 오래 사셨다고 하더니 겉모양으로만 사람 판단하는 눈만 생기셨나 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사모님은 지금도 수학으로 붙어도 저희 시어머니 절대 못 이기세요. 뭐야? 야, 너 진짜 죽고 싶어? 우리 집안이 어느 집안인 줄 알고 지금 눈 시퍼렇게 두고 대들어? 우리 바깥 양반 있긴 한 번이면 너 같은 초짜 의원 모가지 날리는 건 일도 아니야. 알아? 그 모가지 저 대신 그 위대한 바깥 본 걸로 대신 날리면 어떨까요? 뭐가 어째? 저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다면 저희 남편에 대해서도 들으셨겠죠. 이미 중앙수사부에서는 사모님 남편분의 비리 의혹에 대해 많은 증거들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돈에만 눈이 멀었어도 소외계층 배를 째가면서까지 벌진 마셨어야죠. 지금 제 지역구와 남편을 잘못 건드리신 겁니다. 애초에 사과는 안 하실 것 같아서 기대도 안 하고 왔는데 설마 일만이라도 저희 시어머니와 저희 가족에게 사과하시는 태도를 보이시면 정상 참작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게 후회되네요. 네, 제가 찾은 이 기업과 시어머니 동상과의 연결고리로 인해 상황은 저희 가족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검찰 중에서도 기업의 저승길이라고 불리는 중앙수사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마침 제 지역구에 피해를 주는 그 기업의 여러 정황들을 근거로 그 기업을 처벌할 여러 증거들을 찾은 상태였습니다. 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한 다음에 이 아줌마를 만나게 된 것이죠. 두고 보세요. 사모님과 남편분이 평생 누리고 살았던 것 일순간에 나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뭐야? 아니... 그래.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봐. 두고 보자는 것들 하나도 안 무섭더라. 그럼 이만. 그 일이 지나지 않아 해당 기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현숙 아줌마의 남편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현숙 아줌마는 충격을 받아 중풍으로 쓰러졌다고 하네요. 문자 그대로 뒷목 잡고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시어머니에게 지난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실 줄 알았던 어머님에게서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현숙이 아프다. 현숙이 병문 안 가야 한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아줌마는 천벌을 받은 거예요. 이제 다시는 그 사람들한테 눈길도 주지 마세요. 안 된다. 현숙이 병문 안 갈 거다. 병문 안 갈 거다. 참 어머님도. 가선 안 된다는 그 병문안을 굳고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저와 제 보좌관이 함께 동행한 가운데 현숙 아줌마가 누워있는 병동으로 병문안을 갔습니다. 현숙 아줌마는 간신히 거동만 겨우 하고 천천히 말을 할 정도만 되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현숙 아줌마는 힘없이 천천히 제게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의원 양반, 그래, 속 시원하시오? 이제 그쪽 CM이랑 나를 조롱이라도 하려고 오셨소? 마음대로 하시오.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도 친구라고 저희 시어머니가 사모님 꼭 병문안 오겠다고 쫄라서 겨우 온 거예요. 현숙아, 내 친구 현숙아. 현숙이 아프다. 현숙이 아프다. 야, 이 바보 같은 기집애야. 아직도 모르겠어? 나 너랑 친구 아니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내 성적 때문에 너 이용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 아니다. 현숙이 그래도 내 친구다. 나랑 고등학교 때 친구해줬다. 수학 공부도 같이 해줬다. 정말 끝까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너 이용만 해먹은 내가 무슨 친구라고. 현숙 아줌마는 계속 모질게 굴다가도 천사 같은 시어머니가 끝까지 친구라고 하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자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참회의 눈물인지 창피해서 흘리는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지막 돌아서는 저희들을 향해 현숙 아줌마는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정혜야, 미안하다. 그렇게 눈물바다가 된 병동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시어머니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질문했습니다. 어머님은 서운하지 않으세요?
동창회에서 돌아온 뒤부터 며칠을 끙끙 앓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현숙 아줌마를 친구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어요? 현숙이 내 친구다. 사실은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인데 수학만 조금 못해서 그랬다. 내 잘못이다. 현숙이 원래 착한 사람이다.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흐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원래 한없이 착하고 또 착한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니까요. 아이에게 가짜로 들려준 세상에 많은 사랑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온 하늘나라 공주님이 진짜 이야기인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꽤 흘러 현숙 아줌마 남편의 최종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아줌마의 남편은 무거운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아줌마는 순순히 재판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가끔은 제가 시어머니를 위해 벌인 이 복수극이 잘한 짓인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막상 시어머니가 바랬던 것도 아니었고 그날 이후로 계속 쓰러진 현숙 아줌마만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도 괴로웠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그 기업의 잘못된 행동은 바로잡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현숙 아줌마도 거동을 좀 할 수 있게 된 뒤로부터는 틈만 나면 산속 깊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고 하네요. 부디 바라옵기는 자신과 남편의 지난 과거를 깊이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날 병문안을 갔을 때 보인 아줌마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인지 참회의 눈물인지 아직도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은 시어머니나 저희 남편에게 일절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진짜 반성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서 일면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현숙 아줌마는 평생에 자기만 생각해주는 저희 시어머니 같은 친구 한 명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줌마의 남편이 구속되고 기업 이미지가 나락으로 치닫으니까 그동안 주변에 항상 북적였던 부잣집 사모님들이 싹 다 연락을 끊더래요. 남편을 구제해보고자 백방으로 법조인들이며 기업가 집안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전부 외면하더랍니다. 아마 아줌마는 그때 깨달았겠지요.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았을 겁니다. 이렇게 힘들 때 곁에 있을 친구 하나 없이 모두 자신을 떠나갔지만 정혜만은 내가 무슨 일이 생겨도 곁에 있을 거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저희 시어머니 같은 천사를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란 증거입니다. 먼 훗날 시어머니가 하늘님 곁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받았던 사랑이 또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주변에 한없이 끊임없이 퍼져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시어머니 얘기하느라 미처 다 얘기하지 못한 시아버지 이야기를 다음번에는 꼭 한번 하고 싶네요. 이 시아버지 이야기도 정말 영화 한 편 쓸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거든요. 그것은 아쉽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할머니를 무척 사랑하는 손주들이 할머니와 함께 바닷가를 놀러 가기로 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그럼 모두 서로가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